앞서서 우리가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에 이 개혁군주 정조 대왕께서 1800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죠. 바로 그 이후에 조선 이 후기의 이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지게 됩니다. 바로 세도 정치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세도 정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왕의 처갓집, 한마디로 왕의 외갓집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장인 어른 포함해가지고 외할아버지,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외할아버지 되겠지, 그리고 외삼촌들이 말 그대로 뭡니까? 이 왕실의 외갓집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벼슬자리를 나눠 먹는, 그래서 정치 기강을 굉장히 문란하게 만들고 왕권을 약화시키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든 다음에 국정을 농단하는 거야. 한마디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의 정치를 우리는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 세도 정치의 정체를 확실하게 파악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무엇이냐? 실시간 하디슈.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도 정치, 백성들을 괴롭히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바로 이 세도 정치를 끝장내게 만든 조선의 마지막 불꽃, 바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흥선대원군은 왕은 아니에요. 왕보다 높은가? 사적으로는 높지만 공적으로는 낮은 왕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어린 아들을 왕위에 옹립함으로써 섭종으로써 정권을 장악한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그 이전에 있었던 세도 정치를 개혁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노래에 나왔던 윌리엄 텔의 서곡 로시니의 빠바밤 엎어버리는 거지.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어떠한 개혁을 했느냐,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리하자면 세도 정치의 정체를 파악하시고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목적과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똥망치와 함께 출발하시죠. 네, 우리 윤 PD님 감사해요. 네. 아, 여전히 그 밀주하고 계시는군요, 밀주. 자,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적어봅니다. 조선 후기에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 갑질 정치 국정농단,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세도 정치. 세도 정치는 원래 나쁜 말은 아닌데, 원래는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도, 한마디로 뭡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 이 앞에 있는 글자 인간세자가 이제 말 그대로 뭡니까? 권세, 뭐 기세, 뭐 위세와 같은, 한마디로 뭡니까? 힘센 놈이 장땡인 거야. 한마디로 정권을 잡은 이 장땡인 사람이 바로 뭡니까? 대대손손 바로 자신들의 가족들, 친척들을 동용해가지고 바로 벼슬자리를 꿰차는 바로 그런 정치. 그것이 바로 세도 정치. 말 그대로 좋은 세도 정치. 인간의 정치가 힘의 정치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어. 자, 바로 세도 정치가 되겠는데, 이 세도 정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분을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조선의 개혁군주, 어떻게 보면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던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바로 이 정조대왕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후에 벌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시점이 바로 언제였냐면 180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 이후, 조선 후기 이후의 정치, 세도 정치. 별로 안 좋아. 자, 정조 사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니까 그 다음 왕위가 바로 뭡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처 몸이 여물지 못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 아들, 바로 순조입니다. 순조. 이 노란색 할 필요 없어. 순조. 바로 순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때 몇 살이었느냐? 바로 11세. 11살짜리가 왕이 된 겁니다. 뭘 알겠어, 11살짜리가. 갑작스럽게 아빠가 죽고 11살짜리가 왕이 돼서 뭘 알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자 바로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그 할머니,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할머니야? 할머니, 아버지 할머니네. 할머니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다가 결국 이 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면 바로 이 순조의 와이프, 즉 처갓집한테 넘어가는데, 그때 처갓집이 바로 무슨 김씨였느냐? 안동을 새거지로 하는 바로 안동의 김씨였습니다. 바로 안동 김씨. 바로 이 안동 김씨 처갓집이 어린 순조를
허수아비로 두고 그 외갓집 삼촌들, 장인 어른들, 처남들이 벼슬자리를 꿰차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안동김 씨는 순조의 외척지니까 처갓집이니까 그냥 외척이라고 합시다. 바로 외척 세력, 외갓집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외갓집, 외가, 바로 외갓집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왕위는 바로 누구냐? 아주 명석한 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세자 시절에 죽고 말고요. 순조 다음의 왕위는 그 손자인 바로 헌종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헌종. 일단은 뭐 시호가 조금 그렇긴 그래요. 헌종입니다. 헌종. 세종이 아니고 헌종이네. 자, 이 헌종은 몇 살 때 왕위에 올라가게 됐느냐? 더 어려요. 자기 할아버지보다 바로 8세. 당시로서는 콧질째리? 바로 무려 8살짜리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당연히 바로 뭡니까? 엄마 세상한테 넘어가지. 근데 이 당시 헌종 때는요. 이 헌종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냐? 헌종의 어머니가 바로 풍량조씨였어요. 그래서 안동김씨에서 풍량조씨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풍량조씨, 그러니까 조씨들이 이제 조만용을 필두로 해가지고 바로 이 조씨 삼촌들, 외삼촌, 조씨 외삼촌들이 이제 벼슬을 꿰차게 되고 자기 친척들한테 다 나눠주게 되는 거야. 남는 건 뭐야? 돈 받고 팔고. 역시나 바로 뭡니까? 왕의 외가예요, 외가집. 자, 그 다음 왕위는 바로 뭐냐? 후사 없이 죽자. 그 다음 왕위는요. 그 아들이 아니라 이게 아들이 없으니까 저 멀리 족보를 뒤져가지고 저 옛날에 저기 사도세자의 그러니까 그 정조의 그 배다른 동생 그 강화도로 유배간 이거 족보를 뒤져가지고 아주 먼 친척의 그 왕족을 하나 데려오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철종입니다. 이 철종은 자기가 왕족인지도 모르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강화도에 유배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힘들게 남욱군 생활하면서 평민처럼 살았던 사람이야. 왕이라고는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바로 그런 강화의 그 남욱군 하는 그 도련님을 데려다가 넙죽 왕을 시킨 겁니다. 왜냐? 왕은 일단 어리거나 좀 모자라야 돼. 이 당시에 세도 정치 하려면. 그래서 철종은 몇 살 때? 18살이었어요. 하지만 왕숙을 전혀 받지 못한 아무것도 몰라요입니다. 왕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궁녀들이랑 고무줄놀이 하다가 돌아가셨어. 여기서 고무줄놀이는 제가 갖다 붙인 말입니다. 뭐 홀짝했나? 어쨌거나 바로 18살이지만은 전혀 왕과는 관계가 없는, 정치와는 관계가 없는 강화도의 평민처럼 살고 있던 철종을 데려다가 왕위에 올리면서 바로 다시금 빼앗겼던 안동김 씨가 정권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역시나 바로 뭡니까? 철종에게 왕비 집안으로서, 처갓집으로서 역시나 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현명하고 개혁을 추진했던 정조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3대로 이어지는 바로 이 시기는요. 나이도 어리고 뭘 잘 모르는 왕들이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바로 왕의 와이프의 집, 즉 처갓집, 즉 왕의 외할아버지, 즉 외갓집들이 득세하게 되면서 벼슬자리를 나눠 먹게 되면서 국정을 농단시키게 됩니다. 정치를 문란하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 왕조차 왕권이 약하니까. 나이도 어리고 뭘 잘 모르니까. 지들끼리 헤쳐먹었군.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세도 정치란 바로 어떤 정치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야, 누가 물을 거야?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가 뭐예요? 삼촌이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말이야. 정조라는 똑똑한 왕이 돌아간 1800년 이후, 즉 조선 후기에 순조, 헌종, 철종을 거치면서 안동김 씨, 풍량조 씨, 안동김 씨로 바꿔 먹어가면서 왕실의 외갓집 요것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외갓집 친척, 바로 줄여서 외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왕실의 외척 세력이 국정을, 나라의 정치를 농단한
일이 벌어졌어. 이게 바로 세도 정치야. 너무 길었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세도 정치란 조선 후기에 벌어진 순조, 헌종, 철종 시대를 거치면서 등장한 외척 세력이 국정을 농단했던 정치. 이것이 바로 세도 정치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좀 살을 붙여서 갑질해서 갑질 뭐 이렇게 되게 되죠. 요즘 애들이 갑질이란 말 아려나? 네, 좋아요. 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세도 정치의 정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어.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짝대기 긋기 전에 그럼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느냐,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혔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은 국정농단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세도 정치 하에서는 왕권이 약화돼. 조선 정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왕권이 약화되니까 이놈 저놈 개나 소나 등장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뭐 좀 돈 되는 관직 없나 하면서 어슬렁거리면서 백성들의 등골에다가 빨대를 꽂고 그냥 쪽쪽 빨아먹을 궁리만 하는 겁니다. 왜? 아무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왕이 있다고 해도 남해가 어려가지고 저기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띡! 이걸 버리면 왕이 이게 해버리고 좀 큰 철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뭡니까? 덩치는 좋아. 나무 해가지고 이게 몸이 좀 좋은데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소라고 하면 아이고 전하 예쁜 궁녀가 있습니다 하고 저쪽으로 딱 이렇게 보내버리고 그러면 그 철종은 그래요? 이렇게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왕권이 약화돼. 자, 왕권이 약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교재 중심으로 한번 가봅시다. 정치 기강이 문란해져요. 자, 세도 정치하에서 왕권이 약화되면 정치 기강이 문란해져.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말 그대로 뭡니까? 정치의 중요한 기준, 기둥 한마디로 견제할 세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는요 고딕체로 한번 적어보죠. 바로 이 왕실의 외척 세력들, 세도 정치가들이 바로 매, 관, 매직과 같은 마술 같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매관매직, 정치기강이 문란해지면 매관매직이 벌어진다. 매관매직이 무슨 말이지? 글자에 녹아 있습니다. 관직을 매매한다. 관직을 사고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벼슬자리라는 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주 찌질하게 저기 고을의 한 사또도 왕을 대신해서 직접 백성을 보살피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말단 사또라고 해도 말이지. 그런데 이 사또로부터 도지사, 지금의 도지사급인 감사까지, 관찰사까지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세도 정치하에서. 얼마를 내면 이 벼슬자리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와,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전혀 백성들은 생각 없고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굴려가지고 이 조선 후기 상황, 이 상황에서 세도 정치가 벌어진 상황에서 뭔가 한몫을 잡아봐라고 하는 바로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바로 관직을 돈 주고 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바로 이 매관매직은요 정말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멀쩡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는? 벼슬을 탐하는 탐관, 오리가 등장합니다. 오로지 알고 있는 것은 돈밖에 모르는 꾀꾀기들, 탐관 오리. 무슨 말이냐? 벼슬을 탐하는 더러운 벼슬아치 이런 뜻입니다. 관직을 탐하는 더러운 벼슬아치. 저 뒤에 있는 여기 세 번째 글자 오자가 똥통, 오물할 때 그 오자예요. 뭐 김문군이라는 또 구체적인 이름을 또 대단하신데 이분. 바로 탐관오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탐관오리는 관직을 사고 판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탐관오리는 바로 뭡니까? 자기가 들인 미천에 훨씬 많은 것을 또 뽑아내야겠지. 그럼 뽑아내는 방법. 자, 탐관오리가 매관매직을 통해서 관직을 얻었어. 사또가 됐어. 그럼 이 탐관오리는 뭐 하겠습니까? 백성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들인 돈을 뽑아내려고 하겠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혹한 세금 수취.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삥을 뜯기 시작합니다. 중앙 정치가 갑질을 하니 지방인들 온전하겠습니까? 몇몇 배 갑절의 갑질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무슨 문란 벌어져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삼정의 문란, 뭐 어렵지만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세요. 삼정의 문란에는 뭐냐, 세 가지의 나라의 중요한 조세제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전정이라고 토지세입니다. 땅 가진 사람한테 세금 거두는 거.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군포라고 해가지고 군대 가지 않는 대가로 내는 삼배, 포를 얘기하는 거야. 삼배. 요즘 옥감.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바로 환정, 황곡이라고 해가지고 요것은 바로 뭡니까? 백성들을 도와주는 제도인데 한마디로 뭡니까? 먹을 곡식이 부족한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전정, 군정, 환정, 싸잡아서 삼정을 바로 탐관오리가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방법으로 써먹는 거지. 말도 안 되게 소출도 얼마 안 나, 농사 안 되는 막 땅에다가 막 엄청난 토지세를 부과해버리고, 그리고 그 집안에는 남자가 없어가지고 군대 갈 사람이 없는데 막 군포가 나와. 군대 안 간다고 해가지고 군포가 나와.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엊그제 막 한참 지났는데 몇 년 수십 년이 지나서 땅속에 쇠골이 돼가지고 난 죽었어 하고 백골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돼 썩어 없어졌는데 할아버지 이름으로 군대 가래.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황달이 걸려가지고 입이 노란 애한테도 야, 너 남자구나 이 자식 군대 가 이래가지고 또 군포가 나와. 말도 안 되는 거. 환정은 더 심각해. 내가 필요 없어. 나 곡식 추수해서 곡식이 있어. 근데 바로 뭡니까? 포졸들이 와가지고 쌀과 마늘을 던져주고 갑니다. 너 먹을 거 없지? 하면서 나 아닌데? 나 먹을 거 있는데? 근데 바로 뭡니까? 곡식을 갖다 던져줘. 나중에 갚아! 하면서 이자 붙여가지고. 근데 열어보니까 바로 뭐야? 구더기가 특식을. 못 먹는 쌀이야. 모래 섞여 있고 막 개똥 섞여 있고 겨 섞여 있고. 그럼 못 먹는 쌀을 갖다 주고 나중에는 새 쌀로 받아가는 겁니다. 고약하죠. 똥통이에요. 똥통이에요. 황구, 황달. 애가 이 젖먹이들은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애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모유 황달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이 노래지면서 하여간 여기가 노래지는 거 있어요. 그래서 노란 잎 첨정. 한마디로 깐난애기 이름으로 군포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황구, 누를 황자. 자, 이렇게 삼정물로 한마디로 백성들을 힘들게 쥐어짜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도 정치 정리하고 이거 한번 깨러 가봅시다. 자, 다시 한번 조카가 묻습니다. 삼촌, 조선 후기 세도 정치가 뭐야? 아, 예. 세도 정치라는 것은 조선 후기 때 순조, 헌종, 철종 시대를 거치면서 왕실의 외척 세력이 국정을 농단한 거야. 왕권이 약화되니까 매관매직이 벌어지고 탐관오리들이 등장해서 백성들을 괴롭혔어. 그 정치가 세도 정치야. 가슴 아프지? 공부해. 몇 줄?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하나당 20% 60%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도 정치를 박살낸 흥선대원군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 세도 정치가 이어지면서 국정을 농단하게 되고 왕권은 약화시키고 정치경은 물러나니까 일대로 바로 뭡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 수 있는 흥선 대원군입니다. 원래 이 대원군이라는 말은 왕의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건데, 아니 왕의 아버지는 왕 아니야?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덜어 있었으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왕이 아들 없이 죽을 경우에는 먼 왕의 친척 학렬에 맞는 왕과 학렬이 맞는 족보를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왕족을 데려다가 왕을 시킨단 말이야. 뭐 선조도 그랬고 뭐 중종도 그렇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조선 정치에. 아들 하다가 그렇게 끝장나는 거지. 어쨌거나 먼 왕족을 데려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왕족을 데려가서 왕은 안 쳤는데 뭐 직접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아들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친부가 따로 있어. 그 친부에게, 돌아가신 친부에게 대원군이라는 이제 칭호가, 죽은 다음에 칭호가 이렇게 하사되는데, 이 흥선대원군은 희한하게도 살아있을 때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는 겁니다. 왜냐?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어린 아들을 왕위에 올렸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철종이 돌아가십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하던 세도 정치 시기에 철종이 돌아가시는데 아들이 없는 거야. 바로 그때 바로 안동 김씨에 의해 가지고 쫓겨났던 바로 이 풍량조 씨의 대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그 다음 왕위를 지정할 수 있는 바로 선택권이 그분한테 주어진 거야. 풍량조 씨의 바로 그 대비마마께서, 할머니께서 왕실의 어른으로서 바로 이 풍량조 씨의 이 조대비라는 여성분께서 바로 일찍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과 짬짬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바로 명복을 철종 다음에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 이가 바로 조선의 마지막 군주 고종입니다. 네. 자, 흥선대원군은요, 자신의 아들인 고종을 왕위에 앉히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12세 12살이었습니다. 뭐 세도 정치나 똑같네. 근데 이때는 개념이 달라. 왜냐? 고종은 12세 됐지만은 그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40까지의 아주 활달한 힘을 가진 그렇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고종시대에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비록 자신은 왕이 아니었으나 어린 아들을 왕위에 옹립함으로써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은요, 그 이전에 썼던 나라의 왕의 조선 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왕권을 약화시켰던 이 세도 정치를 깨부수기 시작하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흥선대원군은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목을 계속 적어야겠네. 흥선대원군의 개혁 힘주어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 떨어진 왕권을 힘이 넘쳐서 그래. 강화시키려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흥선대원군한테 가장 중요한 거. 세도 정치 하에서 찌그러진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오직 이 흥선대원군이 아침에 눈 뜨면서 생각한 것이고 자면서도 눈 감으면서도 생각했던 것은 오로지 왕권 강화. 이 조선의 왕으로서의 이 존재의 가치를 가장 높이 두는 것. 왕권 강화. 이것이 흥선대원군의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후에 다음 시간에 아마 뭐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 모든 것이 흥선대원군의 모든 정치적 드라이브는 왕권 강화. 뭐 민생 안정 그것도 전부 다 왕권 강화로 가는 거야.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면 백성들의 민심이 좋아지잖아. 그럼 여론이 좋아지고 지지율 올라가잖아. 그럼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드라이브는 저거야. 갑시다. 그지? 자, 왕권 강화의 드라이브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이 왕권 강화와 함께 나는 왕권을 강화 이렇게 하기보다는 바로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거. 이건 뭐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야. 왕권이 강화되면 민생이 안정되고 민생이 안정되면 왕권이 강화되고 이거 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있을까 싶은데 뭐 우리나라의 입시 국사라는 것이 또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나누다 보면 공부는 좀 쉬워요. 쉽기는. 자, 그럼 한번 왕권 강화의 드라이브와 민생 안정의 드라이브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의 드라이브 바로 뭐겠습니까? 세도 정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놔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래요? 가만두면 안 되지. 최양락 아니야. 안 되지. 막 지금 막 울리고. 야,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야. 널 때부터 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좋아. 세도 정치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안동김 씨를 축출시켜버려야 돼. 축출. 내쫓아야 돼. 내출척이야. 내출척. 새롭게. 대출척. 안동김 씨를 축출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비변사라는 희한한 관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비변사가 말 그대로 왕이 결정한 걸 다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비변사를 축소시켰다가 나중에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노란색으로 적어야 돼. 경복궁이라는 조선의 가장 중요한 궁궐이 있었어. 경복궁 바로 뭡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처음 만들어진 궁궐이야. 정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경복궁이 어떻게 되느냐?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임진왜란 때 그때 그 왕이 선조였는데 이 선조가 경복궁과 백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의주로 저 위래 왜군 피해가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 경복궁이 흥분한 백성에 의해 가지고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 불탄 경복궁이 고종 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불탄 채로 이렇게 있으니까 밤만 되면 바로 뭡니까? 경복궁에서 막 여우가 막 뛰어다니고 막 보름달이 뜨면 막 갑자기 막 하면서 막 늑대 천년 묵은 백랑이 막 등장하고 막 귀신 소리 이런 게 막 들리고 막 심각한 거야. 아니 경복궁이라는 것은 조선의 시작으로부터 출발한 궁궐인데 저걸 그대로 저렇게 폐허로 놔두면 안 되겠다. 흥선대원군은요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이 머릿속에 이 경복궁을 다시금 리모델링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각처에서 자금을 모을 대로 모아서
준비를 하죠. 자재를 사고 사람들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적과하겠습니다. 중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건이라는 것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거듭 지었다, 보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복궁의 중건이 왕권 강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 왕실의 상징과도 같은 거 아니야. 어쨌거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번듯하게 다시 경복궁을 새로 짓는데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바로 뭡니까? 아주 치열하게 준비를 해놔가지고 뭐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이제 나무 자재 이런 거 돌 같은 거 딱 준비해놨는데 어떤 님이 와가지고 거기다 불을 싸질러 버렸네. 그래서 준비했던 경복궁 중건의 자재들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뭐라 그래,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지. 자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새로운 자재를 가져와야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돈이 없는데 돈 다 써버렸는데 불이 나버렸어. 자재 불탔어. 그때부터 무리수.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네, 매니저 활동해 주시고. 그래서 바로 벌써 얘기해 주셨네. 경복궁 중건 한다고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화재 사건 때문에 당백전이라는 거 발행합니다. 당백전. 화폐를 발행하죠. 이건 뭐 초등학생들한테는 뭐 어렵게 어려운 말이 되겠는데 당백전뿐만 아니라 원납전도 있고 그 다음에 문세. 사대문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세금도 거두고 한마디로 돈 나오는 구멍은 다 들쑤시는 거야. 야, 여기 돈 좀 나오냐? 쓰시고. 저기 돈 좀 나오냐? 쓰시고. 야, 첫 번째 원납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야. 야, 너 돈 있지?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너 원하는 만큼 너 나한테 기부해. 이게 기부입니까? 그냥 강제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삥이라고 하지. 삥이라고 하지. 흥선대원군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경복궁이라는 거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바로 뭡니까? 꺼낸 말이 있으니까 이걸 완성시켜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다 바로 뭡니까? 기부금 걷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성을 사는 거야. 원납전. 원에서 납부하는 기부금이 아니라 원성을 사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당백전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일반적인 화폐가 바로 뭡니까? 숙종 때 발행된 상평통보라는 엽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평통보를 달라니까 안 주잖아. 그래,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상평통보의 하나당 100배의 가치가 있는, 그래서 상평통보 하나당 100배의 가치가 있는 당백전이라는 돈을 고액 화폐를 발행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100만 원권의 돈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권의 돈이.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당백전 하나 던져주면 바로 뭐야? 상평통보 100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 시중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당백전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안 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로 뭡니까?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이건 좀 어려운 말이야. 인플레이션입니다. 백성들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뭡니까? 사대문 드나드는데 돈 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문을 남대문 통과했는데 돈 내라는 거야. 백성들 짜증나죠. 더 심각한 건 바로 뭐냐? 백성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산소라든지 이런 뭐 쓸만한 나무 있는 거 전부 다 허락 없이 산 주인 없이 다 베가지고 경복궁의 자재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경복궁 중건이라는 것은요, 왕권 강화의 중요한 정책적 드라이브였지만 결론적으로 바로 뭡니까?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삐가 되는 거지. 나빠요가 되는 거야. 나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원망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경복궁 중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뭐 책들 만드는데 뭐 대전회통이라는 법전, 뭐 육전, 조례 뭐 이런 것들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경복궁 중건이라는 왕권 강화의 목적의 드라이브, 하지만 백성들이 싫어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민생안정 한번 봅시다. 민생안정. 흥선대원군의 민생안정 정책. 일단 민생이라는 건 삼정이라는 거잖아. 삼정의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전정, 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이 전정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양전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양전 실시. 양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 측량해가지고 진짜 토지를 가진 놈만 돈 내게 하는 거야. 토지 측량과 함께 또한 뭐 하느냐? 토지의 비옥도 조사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곡식이 얼마 소출되는지 정확히 점검해가지고 토지세를 받으니까 요건 백성들이 좋아하겠죠.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군정이라고 합니다. 군정. 군포가 되겠지. 군정. 군정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가지고 뭘 하게 되느냐? 호포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호포제. 자, 초등
기초강의니까 노란색 없고 그냥 호포제 그냥 알아놔 두세요. 호포제라는 건 바로 뭐냐면 조선시대 군포는 바로 뭐야? 왜 조선 후기에 양반들이 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족보 위조까지 하면서 양반 되려고 했을까? 양반이 돼야지만 군대 안 가고 군포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딱 올라가자마자 다 필요 없어. 조선의 백성이면 양반이든 쌍놈이든 다 내! 군포! 왜 군대 안 가 이놈들아? 니들이 벼슬자리 높다고 왜 군대 안 가? 이러면서 바로 뭡니까? 양반들까지 군포를 걷어버립니다. 일단 양반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거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뭐냐? 환정, 환곡이라고 하죠. 환곡, 곡식을 돌려서 백성들을 구휼하는 건데 이것이 고리대로 변질되게 되니까 이 환곡을 뭘로 하느냐? 사창제라는 걸 실시해요. 사창제. 사창제라는 것은 야야야야 백성을 구휼하는데 자꾸 국가기관 나서지 말고 시민단체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바로 그 동로에서 좀 후덕하고 재력도 좀 있고 좀 인심 좋은 사람이 그 사사로이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백성들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구워가지고 하게 거기에 수령들이 왜 거기서 가담해가지고 공무원 주제 공무원은 전화를 잘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근무지 이탈이야. 어쨌든 간에 사창제라는 걸 통해서 백성들끼리 우리의 전통의 어떤 두레, 품앗이처럼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면서 그들끼리 주고받게 하게 됩니다. 바로 환곡의 폐단, 탐관오리의 개입을 차단시키는 거죠.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갑니다. 바로 전정, 군정, 환정, 바로 삼정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 바로 뭐냐? 노란색 서원철폐가 되겠습니다. 숫자 하나 생각합시다. 47, 47 빼고 나머지 다. 서원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살인 때 한번 배웠습니다. 이 살인들이 뭐 사활을 겪으면서 지방에서 방귀깨나 끼면서 지방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중앙 정치에 대해 가지고 삿대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지방에 자신들의 제자를 양성하는 사설 학원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거죠. 사설 교육기관, 즉 지방 양반들의 사설 교육기관이었지. 여기서 제자들을 막 양성하고 그 제자들이 거기서 의리의리하게 막 글공부를 하면서 지방에서 바로 뭡니까? 도포자락 6원 쓰고 막 돌아다니니까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건 뭐 학자들인지 누구의 제자들인지 조폭들인지 애매모호한 거야. 바로 그 사설 학원인 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 자신들의 선배의 제사를 지내다는 명목으로 바로 이 서원들이 백성들에게 그 제사 비용을 막 부과하게 됩니다. 주변에는 백성들이 굉장히 고달프죠. 서원에서 이게 뭐 이게 학교야? 이게 학원이야? 조폭들 같으냐? 바로 조선 후기 때 서원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흥선대군이 나섭니다. 한마디 하죠. 내가 말한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공자라도. 공자가 뭐야? 조선 유교 성리학의 신이야. 여러분들 공자를 모시는 그 제사 그 사당 들어가는 곳은요 궁전입니다. 궁전 임금과 똑같아. 공자가 왕은 아니었으나 후배 학자들에 의해서 왕처럼 추앙받는 게 바로 공자입니다. 유학의 시조 공자. 그런데 이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그냥 백성들 괴롭히면 내가 그냥 흥선대원이 그렇게 강단 있게 밀고 가면서 그 당시 소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액 나라로부터 인정받은 사액 소원인 바로 44개. 4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토지 전부 다 몰수하고 노비들까지 전부 다 몰수해버리는 거죠. 지방 양반들 난리가 났습니다. 막 도끼 들고 와가지고 막 흥선대원군 앞에서 막 시위하고 하니까 막 그지? 서원 왜 우리의 그 뭡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상하탑을 뭐 국가 권력이 어쩌네 저쩌네 뭐 언론의 뭐 개혁 뭐 언론 뭐 탄압이네 어쩌네 하면서 도끼 들고 와가지고 막 말 안 들어주면 그 도끼로 자기 목을 치겠다 뭐 이런 그 시위지.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흥선대원군이 바로 삑 단추 눌러가지고 야 쟤네들 죽이진 말고 좀 패 이래가지고 막 정경들 와가지고 후드를 패니까 막 머리 팍 터지니까 막 도끼 놓고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현재산이요 엄청 많습니다. 뭐 거기에 모신 그러니까 서원은 각기 그 모시는 그 사당이 이따가 서원의 구조를 보여드릴 텐데 어쨌거나 47개만 남기고 철폐시켜 버립니다. 자, 이 서원 철폐는요 그 당시에 양반들 백성들은 아니야. 백성들은 좋지. 백성들은 바로 뭡니까? 이 말뚝이 탈 쓰고 나와가지고 야 이것은
이러면서 춤을 추죠. 탈놀이 막 하면서 춤을 추죠. 하지만 바로 뭡니까? 양반들은 엄청나게 소원 철폐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흥선대원군한테 삐져가지고 나중에 이 흥선대원군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이 양반 지방 유림들이 아주 또 나름대로 이렇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흥선대원군의 개혁 알아봤어요. 세도정치 짝대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도정치 이후에 등장한 흥선대원군 과연 어떻게 개혁했느냐?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고 했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왕권 강화책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경복궁 중건 정도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고, 하지만 이것은 무리수였죠.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다. 민생 안정 정책의 3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 철폐 정도 여러분들 기본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경복궁 중건과 서원 철폐를 하였다. 짝대기 몇 개? 5개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 꼭. 네,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초상화예요, 초상화. 그럼 실제 얼굴 한번 볼까요?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사진이 남아 있어요. 자, 실제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그렇게 키도 안 크고요. 아주 땅딸막하신데, 뭐 걸음걸이는 아주 힘차고, 이 눈매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바로 그런 뭐 안광을 몰라 지금 뭐 한 자리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그런 뭐 이런 용비어 첨가가 쓰여져요. 어쨌거나 흥선대원군 여러분들 얼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 사진은 뭘까? 이것은 뭡니까? 흥선대원군의 바로 이 왕권 강화책, 바로 복원된 경복궁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정치에 근면하게 힘써라는 좋은 의미를 담은 근정전. 경복궁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죠? 왕권 강화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뭘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서원입니다. 서원. 이 뒷모습만 있는데, 이게 아마 묵계서원인 것 같아요. 묵계서원. 묵계서원. 안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묵계서원은, 흥선대군에 의해서 철폐당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저희가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 막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는 건데, 요건 이제 복원한 다음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후진양성과 함께 제사입니다. 제사. 이 비용을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옛날에. 자, 요건 바로 뭐냐면, 요것은 이제 서원입니다. 이게 병산서원 같은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제 병산은 서원이라고 하는데, 서원에 대략적으로 위로 내다보면 대부분 서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들어가는 문이 있고,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그 다음에 위쪽 올라가면 이제 누각이 있습니다. 누각. 그 누각을 지나면은 바로 정면에 바로 이제 강당이 있어. 공부하는 강당이 있어. 그리고 그 뒤에 약간 올려서 바로 저기 사당이 있는 겁니다. 맨 끝에 보니까 일렬로 정해졌어요. 일렬로. 일단 기본적으로 일렬로 쫙 해가지고 산문, 누각, 그리고 강당, 사당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강당 양옆으로 이제 동제와 서제라고 해가지고 기숙사, 학생들 선배하고 후배 이렇게 기숙하는 기숙사도 있고. 저게 바로 그 대표적으로 그 서원의 대략적인 모양입니다. 대부분 어딜 가도 서원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이 있고, 문 지나면 이제 이렇게 누각이 이렇게 있고, 그지? 이렇게 2층으로 누각이 있고, 그거 딱 들어가게 되면 정면에 강당이 있고, 양쪽 옆에 기숙사, 동제, 서재 있고, 그 강당 뒤로 이렇게 들어가면 또 다시 이렇게 담으로 딱 감싸가지고 사당이 있고. 대부분의 서원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서원을 흥선대원군이 깨부셨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하지만 이 병산서원은요, 사액서원입니다. 살아남았어요. 이 서원은 살아남은 서원이야.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안녕.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